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혁입니다. 국문법 테마 특강을 6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문법 부분이 최근에 국가직이나 지방직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죠. 2021년도, 2020년도 국문법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8년, 2019년 그 이전에는 조금 문제가 많았고요. 그 이전에는 국문법을 모르면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죠. 그래서 2022년도로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국문법이 안 나온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어문 규정 부분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국문법 부분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진 않지만 헷갈릴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명확히 짚어두는 게 우선은 급한 대로 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테마 특강에서는 국문법 부분에서 6강에 걸쳐서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큼 꼭 알아야 돼 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강은 언어와 구어의 특질입니다. 언어의 특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죠? 언어는 기호인데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안에는 자의성이라고 해서 이거 주의할 부분이죠. 자기 멋대로다. 소리와 그 뜻에서 어떤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얘기하죠. 예컨대 개소리를 말이에요. 멍멍, 바와우, 왕왕. 왕왕은 일본어죠. 가자리, 가을로 됐다. 이건 역사성을 말하기도 하고요. 가자리, 가을로 바뀌었다 해서 글자 모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역사성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 자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 배배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다. 배배배. 동음이어죠. 이 역시도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성이 없음을 말합니다. 집, 하우스와 같이 어떤 내용은 하나인데 형식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와 같은 것들도 자의성을 설명하는 예시가 됩니다. 사회성은 약속이란 얘기고요. 역사성은 변한다는 거죠. 분절성은 연속되고 있는 것을 끊는다는 거죠. 문장을 뭐로 끊을 수 있어요? 어절로 끊을 수가 있죠. 어절을 또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 음절로 또 나눌 수 있죠. 음절 부분은 또 자세하게 또 나눠본다면 형태소 같은 걸로 나눠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음모음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언어는 연속되고 있는 것을 끊는다. 무지개 색깔을 7가지로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속되고 있는 것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것, 쪼개서 표현하는 것, 그런 언어의 성질이 있다. 분절성, 추상성, 어떤 공통 속성을 추출해서 꽃잎파리가 있고요, 암술수술이 있고 꽃받침도 있고 그거 지고 나면 열매도 맺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묶어서 뭐라고 하자? 꽃이라고 하자. 이런 총칭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추상화 과정이라 하고, 그런 언어의 성질을 일러서 언어의 추상성이라 한다. 개방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창조성이죠. 사랑이니 평화니 용, 봉황, 실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의 동물들, 이런 것들을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낸다, 창조해낸다. 창조성, 개방성,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요, 시험 문제에서 별표시를 어떻게 놨어요? 제가 별표시 하나 했죠. 가끔 가다가 등장하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구어의 특질 별 3개나 해놨어요. 이거 시험 문제 그래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한 2년에 한 번씩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서에서 국어의 특질, 일반적인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훑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제시된 것은 어떤 거냐면요, 기출된 거, 국어의 특질과 관련해서 언급되었던 최근의 표현들을 가져와 봤어요. 국어의 고유어에는 상징어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했다. 이때 상징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상징어는 음성상징어예요. 여러분 프린트에다가 교재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해 있어요. 두 번째, 국어는 어간의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와 결합하는 첨가어죠. 첨가어란 말 대신에 부착어, 교착어 이렇게 쓰기도 하죠. 부착어, 교착어라고도 하죠.
영희, 가. 영희에다가 가를 붙여서 주어를 만들죠. 학교에. 학교라는 명사에다가 에를 붙여서 부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달라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알려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국어는 교차거이다, 첨가어이다, 부차거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 3번이 한 2번 나왔는데요. 이거 두음법칙 설명하는 거죠. 첫 소리에서 리을 이응이 발음되지 않는다. 이때 이응은요, 요거 주의해야 돼요. 아라고 할 때 이응이 아니고요. 강할 때 이응이, 요 이응 말하는 거예요, 요 이응. 받침에서 발음 나는 응 발음 나는 거. 강 할 때 응 발음 나는 거. NG, 영어의 NG죠. NG의 발음을 두음에서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았죠? 라디오, 외래어 빼고요. 우리말에서 리을이 첫 음으로 발음되지 않고요. 두음에서.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이응이 첫 음에서 발음되지 않습니다. 이거 역시 두음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국어는 뭐라고 표현하죠? 음소 문자라 했어요. 음소, 자음과 모음을 가리키죠?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문자. 몇 개의 자음과 모음입니까? 그래서 40개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출제된 거예요. 40개의 자음과 모음, 음소로 이루어진 문자이다. 그 다음에 설명이 5번이 바로 그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40개의 자음과 모음이 있다. 창제 당시에는 자음과 모음이 28자이다. 새로 만들어진 거죠. 새로 만들어진 28자. 처음에는 그렇게 자음, 모음 만들었고요. 나머지들은 합용의 원리에 따라서 뭐 쌍기역, 쌍디귿, 비읍시옷, 와, 왜 이런 것들 합용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었죠. 뒤에서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은요. 표음주의와 형태주의가 혼용된 표기. 이건 한글 맞춤법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소리대로 적고 어떤 경우에는 어법에 맞게 적는다. 형태주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표의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형태주의는 다른 말로 표의주의. 명란, 창란. 실제 발음은 어떤 발음 나요? 명란이잖아요. 근데 무엇이기 때문에? 알이거든요. 명태 알이기 때문에 알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명란이라고 적었어요. 이런 것들을 형태주의, 표의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란은요, 명태의 창자를 가리키거든요. 소리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음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표음주의. 소리대로 적을 때도 있고 어법에 맞게 문법적인 사항을 고려하거나 그 단어의 기원을 의식하면서 어원을 의식하면서 적는 방법. 이게 한글 맞춤법의 기본이죠.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표의주의를 다른 말로 형태주의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지에 나왔던 점이고요. 그 다음 8번을 보시면 훈민정음 해례본은 해례본이에요. 훈민정음 전체가 라고 하면 안 돼요. 훈민정음 중에서도 해례본, 언해본도 있고 그렇잖아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죠. 한글은 개 짖는 소리, 하고 오는 소리까지 완벽하게 적을 수는 없죠. 어떻게 적어요 이거? 그렇죠? 하고 오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를 적기는 어려워요.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을 때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거 시험지는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적는다. 뭐 이런 식의 헛소리를 써놨었죠. 자, 이렇게 해서 국어의 특질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말에는 과거 몽골로부터 유입된 외래어도 포함되어 있다. 몽골어를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말, 매, 타락, 수락. 말 종류, 매 종류예요. 가라말, 고라말, 송골매, 보라매, 매 종류. 이게 몽골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시기인 원간섭기 때 들어온 것들이죠. 말 종류 나오거나요, 매 종류 나오거나. 타락은 우유예요. 그때부터 우유를 먹기 시작했나 봐요. 타락. 또는 수라상이라 할 때 수락. 말, 매, 타락, 수락.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들어왔다? 몽골에서 들어온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2번 한국어의 특질 중에 하나는 교착어로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국어의 특질 중에 하나는 상하관계를 중시하던 사회구조 때문에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다. 요거를 바꿔치겠죠. 상하관계를 중시했는데 평등한 관계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출제되었습니다.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서술어가 문장 끝에 오는 어순이라 끝까지 들어야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SOV 구조다라고 해요. 영어는 어때요? SVO 구조죠. 이건 영어. 이거는 국어. 이 서술어가, 서술어가 제일 끝에 오기 때문에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두는 어떤 장점이 있죠. 긴장감이 조성돼요. 마지막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하는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온다는 거. 긴장감 유지하면서 비판적 사고의 기회를 빼앗는다. 영어는 비판적 사고의 기회를 갖게 하지만 긴장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반대 지점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SOV 구조다 라고 하는 표현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어두의 특정 자음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 이건 뭐죠? 두음 법칙을 설명한 거죠. 이렇게 국어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게 줄글로 쭉 써져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도대체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걸려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제된 부분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서의 국어의 특질 부분들은 잘 훑어두셔야 됩니다. 한 몇 년에, 한 2, 3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지점이다 라고 의식하셔서 별 표시해놨죠? 주의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어의 특질 기본을 봤고요. 핵심, 나오면 정확히 모르면 걸려드는 바로 지점,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입니다. 별이 4개 해놨네요. 매년 나온다 라고 하면 별 5개 정도가 될 텐데요. 훈민정음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한동안 계속 나올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완벽하게 소화를 해둬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서 여기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아, 설음, 순음, 치음, 후, 아살손치오라고 우선 외우셔야죠. 이건 뭐냐면은 어금니죠. 어금니 소리. 현대어로 쓰면 혀 소리, 입술 소리, 이 소리, 목 구멍 소리죠. 중세국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소리라고 나와 있어요. 중세국어에서는 목소리가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후라고 하는 글자는 목구멍 후자거든요. 목구멍 후. 목구멍 소리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여린 히읗, 히읗. 여기다가 옛니응, 리을, 반치음. 이렇게 해서 자음 모두 몇 자? 17자를 새로 만들었죠. 자, 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런 것들을 기본자라 하고, 이런 것들을 가획자라 하고, 옛니응, 리을, 반침을 가리켜서 이체자라 한다. 자, 그거 정리해 놓은 거죠. 원리를 말하라면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 가획자는 가획의 원리, 이렇게 표현했죠. 이체자는 따로 어떤 원리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획자와는 성격이 다른 글자다 해서 이체자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자를 만들었는데, 새로 28자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자음이 이와 같이 17자를 만들어냈다. 뭐면 어떻게 돼요? 천지인이죠? 천지인. 하늘에 둥근 모양을 번떠서 아래야. 땅에 평평한 모양을 번떠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번떠서 이를 만들었다. 이거를 기본자라 한다. 이 역시도 무슨 원리예요? 상형의 원리다. 근데 이 상형이 성격이 달라요. 이때 상형은 여기 입의 모양, 혀의 모양 여기 써져 있죠? 입의 모양, 이의 모양,
목구멍 모양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발성기관을 본떠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본떴다. 발성기관 본떴다. 상형하였다. 그래서 상형의 원리라 하는 거지. 이때 상형은 뭐예요? 천지인, 삼재라고 표현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땅, 아, 어, 오, 우, 야, 여, 요유, 초출자, 제출자. 이렇게 되죠? 초출자, 제출자 이거 합쳐서 뭐라고 표현해요? 합성의 원리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가획의 원리 이렇게 한 다음에 합성의 원리라고 말하곤 한다 했어요. 이 부분이에요. 합성의 원리. 모음은 합성 원리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합성. 왜 합성이라 하느냐? 아래의 의의를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합하여서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이성. 이렇게 됐거든요. 원문을 보면 합쳐서 이루었다. 아래와 의 기본자를 합쳐서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두 몇 자가 됩니까? 중성이죠. 초성 17자, 중성 11자. 자음 17자, 모음 11자를 만들어서 새로 만든 28자를 만들어냈던 거죠. 여기다가 무엇이 됩니까? 합영의 원리라고 해서 자음 중에서는 병서하여서 나란히 쓰기를 하여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짓, 쌍여린 히읗이라 했는데 쌍히읗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쌍히읗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뭐라 말하고? 각자 병서라고 말하고, 시옷기역, 시옷디귿, 비읍시옷, 시옷비읍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것을 나란히 쓴 것을 합영병서라 한다. 병서란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까? 중세구에는 이렇게 나와요. 갈바쓰기. 가로로 쓴다 이거예요.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 가로로 쓴 거. 갈바, 가로로 써라. 갈매기살 할 때도 이 갈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연서하여서 숭여음을 만들어냈죠. 숭여음 미음, 숭여음 비읍, 숭여음 피읍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숭여음 비읍만 실제 사용해서 나왔죠. 숭여음 비읍만 사용됐어요. 지금도 어디에서는 경상도 방언 중에는 숭여음 비읍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비읍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숭여음 비읍이 만드는 거야. 따봐, 이거 따봐라, 이거 따봐라. 나중에 뭐로 바뀌죠? 우로 바뀌어서 더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모음도 병서하여서 와워, 외워, 의 같은 모음 11자 이외의 것들은 역시 무슨 원리에 따라서 합영의 원리에 따라서 만든 것이고, 이 합영의 원리에 따라 만든 글자들은 어디에 28자에 들어가지 않는다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기본으로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외우셔야 돼요. 나오면 걸리니까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자음 기본자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이 시험 문제 나왔던 지점인데,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요 한자 표현도 막 나왔어요. 니은 지점 시험 나왔었거든요.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번떴다. 한자가 이것도 돼요. 상, 설, 근, 해, 후, 지형이죠. 말 보면 어때요? 말을 그대로 보면 상, 본떴다거든요. 설근, 혀뿌리가, 패, 닫을 패자, 목구멍 후자. 목구멍을 닫을 때의 모양을 본떴다 이 뜻이에요. 상설근, 패후지형. 그림을 그려보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그림 잘 그리죠,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자 모양. 여기에서 기억이 났다는 거죠. 그라고 할 때. 이 해부도가 해부학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니에는 혀가 윗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떴다. 상, 설부, 상악, 지형 이렇게 되는 거죠. 혀가 윗잇몸에 붙을 때의 모양을 본떴다. 상설부, 상악지형.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떴다. 상구형, 입구자죠?
숏은 치아의 모양을 벗었다. 상치형. 그러니까 아서순 치후라고 할 때 치후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순이 아니야. 이거 뭐라고 쓰면 안 돼요. 입술의 모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입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입구자 써야 돼요. 상순형이 아니라 상구형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법으로서 이것도 어쩌다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좀 깊이 들어가는 거죠. 고전문법 차원에서. 요거 냉 읽으면 안 돼요. 동그라미 이응이고요. 이건 옛 이응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중 소리는 다시 첫 소리를 쓰느니라. 내중 소리니까 뭐예요? 종성이죠. 받침에는요, 초성을 다시 쓴다. 예컨대 겉격회 여러만 하니 용비어천가를 보면 지읒 받침으로 들어있어요. 여기에 기역부터 희역까지 쓰는데 받침에도 기역부터 희역까지 다 쓴다 이런 얘기예요. 종성부용 초성. 그런데요, 이렇게 써놨는데 해례본을 보게 되면 해례본을 보게 되면은 숏 받침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팔종성법이에요. 팔종성법. 그 다음에 그 언해본 있죠, 언해본. 그 해례본 안에서 요 설명도 나와 있고요. 언해본 같은 것도 팔종성법이에요. 어디 나오냐면 나란 말싸미 등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맞디. 숏 받침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숏 받침이 아니라 그 초기만 하더라도 여기 치읓이 들어갈 때래요. 치읓. 그래서 팔종성법을 취하고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숏, 옛니응을 받침으로 썼습니다. 요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세 국어의 보편적인 받침은 어떤 거냐? 팔종성법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이 기출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할 얘기가 좀 많네요. 그 다음, 첫 소리를 어울렀을 때면 갈바스라, 나란히 써라. 뭐 말하는 거예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비고, 숏기역, 숏디귿, 비읍숏 이런 거. 각자 명사, 합형명사. 앞에 보였던 거야. 그걸 설명하는 거죠. 이, 아, 와, 야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붙여 쓰라. 부서법 설명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역이 있어요. 기역이 있는데 아는 어디 있어요? 아는 오른쪽에 붙여 쓰죠. 오는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붙여 쓰죠. 그래서 모음을 붙여 쓰는데 이게 부서거든요. 붙여쓰기야, 붙여쓰기. 부서법인데 붙을 붙자. 오른쪽에 붙여 쓰는 것은 뭐라고 하고 우서, 아래에 붙여 쓰는 것은 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른쪽에 붙여 쓰는 거니까 우서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아, 야 이런 것들은 부서법 중에서 오른쪽에 붙여 쓰는 우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리을은요, 무릇 짜이 글자가 이때 짜는 뭘 뜻하고 있습니까? 짜는 자음과 모음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음소죠. 자음과 모음이 모름지기 어울려야만 합쳐져야만 소리 음절을 가리키는 거죠. 소리 인하니 성음법 음절을 이루는 법, 소리를 내는 법이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해 놓고 그 예시로서 맞냐 틀리냐 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 부분에서 정리해야 될 아주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을 몇 개 살펴보고 1장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국어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려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지금 풀지 않으신 분들은요, 딱 멈추고요,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쭉 풀어보시고 몇 문제 안 되니까 쭉 풀어보시고 답이 맞았구나. 뭐가 문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문제는 난도 한 중 정도의 문제인데요. 특성을 옳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1번, 국어는 높임이나 겸양을 나타내는 특수한 단어를 사용한 어휘적 높임이 있다. 그렇죠. 말씀, 할아버지 말씀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병 대신에 병환을 쓰고 밥 대신에 진지를 쓰고 이런 특수한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 어휘적으로 높이는 거죠. 할아버지가 있다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죠? 계시다. 이렇게
동사도 바꿔주고 그러면서 특수한 어휘를 써서 높이는 어휘적 높임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국어의 단모음 가운데 왜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렇습니다. 아주 세밀한 얘기인데요. 왜나 위는 단모음이에요. 현대국어에서. 근데 어떤 발음? 왜? 우의 발음을 허용하죠. 위. 한글로 못 써요. 그래서 WI로 써요. 우이. 그래서 시험에 나왔어요. 최고, 최고.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죠. 최고, 최고.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 이건 이중모음이거든요. 이중모음 발음도 허용해요. 북한에서는 항상 단모음이에요. 그 다음, 국어는 단어 형성법이 발달되어 수천여 어느덧 등과 같은 파생어, 깎아지르다 들짐승 같은 합성어가 많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던 건데요. 문제를 일으켰죠. 어느 덧 할 때는요, 이거 합성어예요. 어느 집에선, 어느 띄고 덧이었던 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합성어는요, 기본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띄어 쓰던 건데 붙였다.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 띄고 아버지였던 걸 붙여서 쑥불을 뜻하는 말이 됐다. 숫하고 처녀 띄어 쓰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숫은 접사고요. 어느 덧은 합성어가 된 거죠. 어근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파생어라고 해서 잘못된 거죠. 어느 덧을 집어넣어서 잘못된 겁니다. 나머지 깎아지르다 길짐승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길짐승 같은 경우는 기다에서 온 말이에요. 기다, 기는 길. 여기에 짐승이 결합. 기어다니는, 길 수 있는, 기어다니는 짐승, 길짐승. 거기서 나온 거예요. 로드 짐승이 아니에요. 로드 비스트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뭐에서 문제가 될까요? 형태에서 분석하라고 하면 기하고 리을하고 하나, 둘, 세 개가 돼야 돼. 짐승은 하나로 본다면요. 다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국어의 높임법은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 주체, 객체, 상대 높임. 나중에 우리 이 높임법 부분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체크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봤고요. 2번. 국어의 형태적 특징으로 했어요. 국어의 특징을 말할 때요. 우문상의 특질, 어휘상의 특질, 문법상의 특질이라고 학교 문법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법적인 부분을 다시 또 나눠본다면요. 형태론이 있고요. 문장론이 있어요. 문장론은 다른 말로 통사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론에서는 단어에 대한 얘기니까 형태소 얘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파생어냐 합성어냐는 단어 형성 얘기 나와요. 그 다음 품사 얘기 나와요. 동사, 형용사 이런 품사 얘기 나와요. 그래서 형태론의 지점은 요 영역이에요. 문장론은 당연히 뭐겠어요? 문장의 짜임이겠죠. 그래서 그 안에는 문장 성분 얘기 나올 테고요. 문장 짜임에서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이런 얘기 나오겠죠. 높임법도 나올 테고요. 자,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 문제가 나왔던 건데 이 개념을 모르면 걸려드는 문제였죠. 형태적 특징을 물었다는 것은 형태론의 영역인 걸 골라내라는 문제죠. 그래서 1번은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아름다운 그녀라고 했어요. 아름다운은 수식어죠? 그녀는 피수식어죠?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는 말 맞는데 이건 뭐에 대한 얘기죠? 문장 짜는 얘기예요.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나와 있는 1번은 문장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적 특징 아니에요. 정답은 2번이죠. 동사, 형용사 나왔어요. 이 사자 붙은 게 뭐예요? 품사죠. 동사, 형용사 활용이 유사하다. 뛰다, 뛰니, 뛰어서, 예쁘다, 예쁘니, 예뻐서 비슷하게 활용하더라. 그러니까 품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형태적 특징이 되는 거죠. 3번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이거 문장 짜임이죠. 4번도 문장의 짜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문장론의 영역을 보여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국어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범주, 어느 지점의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느냐, 카테고리를 구분할 줄 아는지를 물어대는 그런 문제죠. 이거 말고 어떤 것도 나올 수 있냐면
국어의 특징 설명하면서요, 언어의 특징을 설명해 버릴 수도 있어요. 국어의 특징, 언어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 다 모든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국어만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댈 수 있거든요. 뒤섞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게 설명한 한국어의 특질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을 고라했습니다. 자, 볼까요? 한국어는 기역, 키역, 디귿, 티읕, 비읍, 피읍의 이중의 체계로 대립됩니다 했어요. 이중인가요? 기역, 쌍기역, 키역으로 대립되니까 삼중체계잖아요. 이중체계가 아니라 삼중체계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잘못된 거네요. 한국의 특질 중 하나는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구조 때문에 아까 같잖아. 상하관계 중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도 X죠. 한국어는 단모음수가 10개로 참 많습니다 했습니다. 예위에 의아워. 디귿은 맞죠? 디귿은 동그라미. 한국어는 자음의 첫 소리에 둘은 올 수 있지만 셋 이상은 올 수 없습니다 했는데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어두자음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두자음군. 첫 소리에 둘 이상 온다는 것 자체가 그 어두자음군 얘기인데 쌍기역이 왔어요. 까치 할 때 쌍기역. 이건 하나의 의문이에요. 하나로 보셔야 돼요. 시역, 기역 이런 것들은 몇 개로 보시고 두 개로 보시고 이런 거 옵니까? 오지 않죠. 그래서 리을도 틀린 것이라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 한국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단어가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나타냅니다 했어요. 당연히 미음 맞는 얘기죠. 그러면은 디귿하고 뭐 맞는 거죠? 미음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미음 얘기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또 다른 문제. 외국어에서 사용된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라했는데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일본어가 아니라 담배는 어디서 온 거라고 했죠? 포르투갈어입니다. 포르투갈어. 빵도 포르투갈어죠? 그래서 2번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진술입니다. 해설지 이거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이게 정리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나와 있는 단어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5번. 자, 다음에 설명하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해당하는 것 고라했어요. 시역,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역. 시역기역, 시역디귿, 이거 뭐죠? 병서한 거죠. 위에 거는 무슨 병서? 각자 병서. 밑에 거는 뭐? 합용병서. 병서라고 쓰고 있는 글자는 몇 번이죠? 아오를 병자, 설립자 2개 쓴 거죠. 정답은 3번. 1번은 상형, 2번은 가획, 4번은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같은 연서. 자, 그렇게 해서 5번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걸 응용한 건데요. 다음 제시된 글자들이 제자 원리에 해당하는 것도 뭐냐 이렇게 아까 기출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를 하나 만들어놨네요. 시역기역, 시옷디귿, 비읍, 시옷 이런 거 나왔잖아요. 당연히 뭐겠어요? 병서겠죠. 나란히 쓰기. 합용병서를 보여주고 있네 보니까.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기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 했어요. 쭉 한번 번역해 볼까요? 나란말싸미,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올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실어가 능히고 실어는 능히 펴지 못할 놈이 사람이 하다 많으니라. 내일을 위하여 어야삐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맹간하니. 사람마다 하여금 수비는 쉽게란 얘기예요. 쉽게 익혀서 날로 매일같이 숨에 사용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그래서 세 가지 창조정신 있는 거 기억나요?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 자주, 애민, 실용. 자, 그런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28자는 조금 전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본자, 자음 중에선. 그 다음에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가획자. 그 다음 이체자까지 포함해서 자음이 17자였잖아요. 그게 28자 안에 들어가요. 그거 빼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음 중에서? 이건 없네요. 자음 중에서. 모음은 뭐였어요? 아까 모음이 아래야, 이, 아, 우, 야, 여, 유 했어요. 이거 빼고 뭐 들어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 거 보라 했어요. 자, 뭐가 없죠?
외가 없죠, 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있습니다. 28자 이거 잘 냅니다. 28자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않는 거 기본으로 암기를 하시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8번. 26자 나왔네요. 현대 한글 맞춤법 부분에서는요, 훈민정음의 어떤 전통을 갖다가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한글 맞춤법의 어떤 규정에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한글 자모수는 26자로 한다.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라고 해서 26자를 설명해 놓고 여기다 붙여서 뭐 있어요? 쌍기역, 쌍디귿. 합영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와, 왜 이런 것들은 붙임 부분에다 집어넣어서 결국 그 붙임 부분에 16자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26자 해놓고 붙임 부분에 몇 자를 16자 넣어서 결국 40자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냐면 26자에 들어가지 않는 거 골라내라 했거든요. 그럼 붙임에 들어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새로 만든 26자 가운데 뭐가 사라졌어요? 여린 희어 사라졌죠. 반치음 사라졌죠. 옛니은 사라졌죠. 아래야 사라졌죠. 요 4개가 사라진 거예요. 28자 가운데. 이건 무슨 문자? 소실 문자죠. 아까 봤던 28자 중에 사라진 건 요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게 붙임 16자에 들어있는 게 글자가 뭐냐 이거예요. 자, 요거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모음의 부분에서. 붙임 부분 들어있죠? 그 다음, 야, 당연히 들어있죠? 피읍, 히읗 다 들어있죠? 정답은 1번 되겠네요. 28자에 들어가지 않는 것 1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괄호 속에 들어갈 언어 기호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거 고려했습니다. 9번 문제.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시니피에와 시니피앙 사이. 이게 뭐예요? 기표, 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니피앙이 기표고요. 시니피에가 기의를 뜻해서 기표, 기의. 소리와 뜻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언어 기호에 뭐라고 하며 이러한 특징이 언어 기호의 시대적, 언어적, 방언적 차이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줬어요. 이거 자의성이에요.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하는 그런 예시로서 관련이 없는 거, 자의성 관련이 없는 거 고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3번이죠. 이것도 시험 나왔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수탈계 울음소리를 꼭기호라고 한다. 이것만 얘기하면 언어의 기호성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뭘 덧붙여야 될까요? 우리는 꼭기호인데 미국에서는 코크도들라고 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성이 없음을 설명하는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출제되었던 지점을 갖다 넣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 나머지는 다 자의성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미출진 말 중 기억이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 했는데요. 미출진 빠지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죠? 감각어. 감각어는 시각, 미각, 촉각 이런 거거든요. 새까맣게, 퍼렇게, 그 다음에 시뻘겋다, 그 다음에 허옇게입니다. 그래서 감각어는 정서적 유사성에 의해서 비유 표현으로 비유적 표현이 들어있는 거 골라내라. 이런 문제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실제가 아닌 비유적 표현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정답은 3번이죠. 오랫동안 울던 미니의 눈시울이 시뻘겋다. 진짜 시뻘건 거죠. 이거는 어때요? 옛날에 악법이 퍼렇게 살아있다는 거 악법이잖아요. 이게 색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적인 거죠. 그 다음 그는 문학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모른다. 모르는 것을 새까맣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허옇게 질렸다. 이게 헷갈렸을 거예요. 허옇게 질렸다 했는데요. 창백하게 이렇게 들린 거죠. 그런 개념으로 비유적으로 다 쓰인 거라 봐야 돼요. 4번이 딱 헷갈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다음에 밑줄 긋은 부분의 예시로 틀린 것을 고라 했는데 고유어가 아닌 거 고라 문제거든요. 자, 보시면요. 설령, 장마, 가멸, 고지식했는데 정답은 1번인데 2번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2번도. 장마는
예, 정확하게 표현하면 옛날에는 량마라고 썼거든요. 량마. 이렇게 썼는데 이게 장마 됐거든요. 장자가 어떤 개념인데 길장자예요. 많은 순우리말 있죠. 그래서 이 장마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혼종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순우리말이고요. 그런데 이게 결합이 되면서 이걸 순우리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면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순우리말이라고 표현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장마는 혼종어고 설령은 확실하게 한자예요. 설령이라고 할 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한자어이기 때문에 고유 아닌 것을 고려하니까 2번이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어요. 사실은 알았죠? 많은 쓴 우리말이고 장은 한자야. 이게 혼종어가 맞아요. 2번도 답이 될 수 있어. 그런데 확실하게 한자가 1번이니까 답을 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멸, 풍족하다 할 때 가멸다, 풍족하다, 고지식하다 할 때는 이게 한자어인 것 같죠? 그래서 걸리게끔 해놓은 거죠. 고지식 출제 안 됐는데요.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유어로 착각하는 주의해야 될 한자어들을 해설지 부분에다가 쭉 써놨는데 도대체, 어차피, 하여간, 여하간, 하필, 물론 이런 말들 있잖아요. 예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순우리말로 봐야 될 게 설마는요 고유어도 있고 한자어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고유어로 쓰이는 게 어떻게 올까요? 설마 그렇다면 설마 하다가 그럴 때 그때는 고유어예요. 설마 그럴까? 이렇게 할 때. 근데 한자어 개념은 뭐냐면 눈설자에 말 맞춰서 썰매 얘기하는 거야. 썰매 말할 때는 한자어죠. 문맥을 봐야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실은 2번도 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자어는 1번입니다. 그 다음 놔뒀어요. 제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12번 보기에 등장하는 한국어의 특질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정답은 3번이죠. 외래어를 우리말로 적을 때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적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적는다고요? 외래어 표기법이 있어요. 이게 시험 났던 거예요.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디귿 지점은 잘못된 거죠. 이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제입니다. 13번 다음 중 보기와 같은 범죄의 국어의 특질이 뭐냐 하였습니다. 노랗다, 노릇스름하다, 노릇노릇하다. 색채와 발달. 한자어 사용이 확대되어 한자어가 우리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했으니까 자, 국어의 특질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우문상의 특질, 어휘상의 특질, 문법성의 특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의 특질이죠? 어휘적 특질이에요. 어휘. 우리말의 어휘가 갖고 있는 특질. 자, 어휘상의 특질을 말하고 있는 걸 골라내라 이거예요. 1번 마찰음은 시옷, 쌍시옷, 히읗, 영어에서는 후브, 스드 등이 더 있다. 이거는 우문상의 특질이 있죠. 2번 어근과 접사와의 결합에 의해 단어의 통사 관계 표시된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통사론적인 거. 문법상의 특질 중에서도 통사적인 특징이죠. 통사. 문장의 구성 관련된 특징입니다. 3번 높임이나 겸양을 나타낼 때 말씀, 진지, 약주와 같이 특수한 단어를 사용한다. 높임의 어휘가 발달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빙빙빙빙 핑핑 이것도 우문상의 특질이죠. 14번 국어의 특질로 제시된 진술 중 부적절한 것을 잘 모아놓은 것을 고려했습니다. 자, 국어의 고유에는 상징어를 나타내는 어휘 발달 맞죠? 국어는 어간의 문법적 기능을 가진 요소 결합한 굴자로 틀렸네요. 니은들 하면 틀려요. 리얼리 여기 발음되지 않는다. 맞고 자음과 목으로 나눠지는 표문자에다 했는데요. 뭐라고 했죠? 음소문자라고 했죠. 일본어도 표문자 맞아요. 소리를 적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문자들은 대부분 표문자예요. 현재 40개의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이거 맞죠? 훈몽자에 나오는 자음과 모음은 창제 당시 28자에서 26자로 줄어들었다. 자, 28자 가운데여서 뭐가 사라지냐면 여린 이것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훈몽자회 1527년 최세진이 지은 한자 학습서 3360자에 이르는 한자의 소리와 뜻을 적고 있는 훈몽자회는 모두
27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연인 이것이 사라져서. 표음주의와 형태주의가 혼용된 표기를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쭉 적어놨네요, 지금.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 형태입니다. 그 다음. 자, 이것도 봤죠? 기억 뭐 설명하는 거야? 상설근 배우지형 기억. 기억이나 키역 나와야 되겠죠? 상설부 상학지형 니은 디귿 이거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네요. 상호형 목구멍 후자에 이응. 그다음 상고형 미음. 정답은 4번 되겠죠. 이거 왜 이런 식의 것들 나올 수도 있어요.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28자 속하는 것만으로 묶은 거 고려했어요. 그래서 28자에 속하지 않는 것. 수경비 들어가면 다 틀렸죠. 그래서 1번, 3번 없애야 돼요. 그 다음 2번에 28자 들어가죠? 4번에 쌍이 들어가니까 잘못이죠. 그래서 정답은 마지막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와 국어의 특질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키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풀고도 남겠죠? 근데 암기 안 하시면 안 돼. 암기할 부분 꼭 해야 됩니다. 자주 풀다 보면 저절로 되기도 합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국문법 특강 첫 시간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